세계에서도 한국에서도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은 목숨을 위협하는 건 물론 여성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충격까지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병인데요. 유방암으로 인한 가슴앓이는 이제 그만. 예방부터 치료, 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유방암 대처법을 공개합니다. 유방암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 유방외과 이한복, 영상의학과 박영미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질병,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가슴 하면은 이게 뭐 신체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모성을 상징하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유방암은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잃는다는 상실감까지 같이 주는 이중의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할 만큼 흔한 암인데요. 자, 유방암으로 인한 가슴앓이 지금 공개 클리닉 외리 치유해. 네. 좀 약간 의미심장했나요? 박수. 네, 일단은 박수 쳐줘야 돼요. 자, 이 박수를 이어서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줄 오늘의 명인 이한복, 박영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같이 이제 출연하셨는데 담당이 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하신 담당. 우리 박영미 교수님은 오늘 미모 담당이신가요? 너무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유방 검진과 유방암 진단을 잘 해서 네. 외과 선생님에게 유방암 치료를 네. 잘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보내드리는 그런 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외과 의사라고 하면은요, 수술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저희는 뭐 유방암 환자의 수술뿐만이 아니고 항암 치료, 그 외에 전신 치료, 심지어는 환자의 정신 치료까지 토탈 케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방송 시작과 함께요. 우리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에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남겨주시면요. 두 교수님의 답변 받아서 친절하게 여러분의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공공의 적, 유방암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5초에 한 명.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15초에 한 명. 15초.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15초에 한 명씩 유방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 와, 이렇게 많습니까? 저 국내에서만요. 국내에서만 매년 2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웃을 수 없는 웃을 수 그런 없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모든 여성과 어머니들을 위협하는 유방암 이게 어떤 질병인지 좀 알아보죠. 박 교수님. 네, 유방암은 유방에 악성 세포가 증식하여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은 유방뿐 아니라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해서 네.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 여성에 비하면 발생률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예. 미국 여성의 경우보다 반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네. 또 생존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예. 하지만 아직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쳐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것은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다시 여성암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방암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유방암이 이제 갑상선암을 제치고 1위가 된 게 2016년도부터 예. 1위가 됐어요. 예. 1위가 됐는데 우리가 유방암이 국내 여성들한테서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소구식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기름진 음식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 등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결혼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율도 네. 아기를 이렇게 낳는 횟수도 많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또한 수유도 잘 하지도 않게 예,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초경 연령도 이렇게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빨라지죠. 이렇게 예, 알려져 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은 있지만은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1위가 된 네. 하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환자들 중에는 보면 세신사 이제 목욕탕 가면 아, 세신사 그런 있죠. 얘기 많이 하시죠. 예. 목욕 관리사가 음. 만져진다, 네, 멍울이 네, 만져진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방암 증세라는 게 그 손으로 멍울이 만져지기 때문이죠. 그게 주증상이 되겠죠, 초기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방암 증상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피부의 변화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유방 피부가 함몰된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멍울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적어도 이제 멍울이 만져지려고 하면 혹의 크기가 한 1, 2cm 이상은 되어야지만은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제 조금은 쉽게 만져질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이하의 크기에 이제 조금 유방암들이 있을 때는 혹이 안 만져지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세요. 혹이 안 만져지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세요. 예.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 멍울도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무록도 있고 선종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부 많이 하고 왔구나. 네, 그럼 이렇게 원고 없는 것 제가 같은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죠. 네. 네, 네. 그럼 이런 혹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게 실제 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섬유 선종은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꼭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종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만일 조직 검사를 해서 섬유 선종으로 진단받은 경우 네. 증식성 세포가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이를 가지지 않은 여성보다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1.5배 내지 2배 정도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록의 경우는 유방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무록하고 선종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거나 네. 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인 것 같은데 유방 조직이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어허. 그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네. 혹이 잘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방금 이야기했지만 섬유 선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모양은 괜찮은 경우라도 저게 위치에 따라서 왜 좌측, 우측, 바깥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멍울이 검사에서 발견되어서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에서 섬유 선종으로 단순 섬유 선종으로 나온 경우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크기가 큰 경우는 만져지니까 환자가 불안해하고 네. 또 계속 커지는 경우는 제거를 하는 것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교수님 유방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 좀 생긴다. 뭐 묵직하고 좀 아프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유방암의 어떤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한복 교수님?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예. 유방 통증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많으세요? 예, 오. 제법 있으세요. 제법 예. 있고 이게 혹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암이 아닐까 음. 많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유방암이랑 유방 통증 관련성은 한 5%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유방 통증의 이제 주된 원인으로서는 우리 네. 이제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유방이 이제 좀 불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방에 이렇게 좀 섬유 낭성 변화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무록이나 좀 유방이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지는 경우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제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네. 꽤 있으세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이렇게 이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자연스럽게 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은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방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방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이렇게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
또 뭐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유방의 종물이랑 같이 혹이 있을 때랑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조금 더 유방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혹이나 통증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검사 결과 뭐 미세석회가 나왔다 석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왜 석회가 왜 그러니까 나오죠? 미세석회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그럼 이것도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유방 질환은 크게 멍울이 있고 미세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멍울도 괜찮은 양성 멍울이 있고 악성 멍울이 있듯이 미세석회도 괜찮은 석회가 있고 또 악성 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석회질은 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양성 석회질입니다. 네. 네. 그러나 미세석회질의 모양이나 분포, 개수에 따라서 악성 석회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절을 동반하지 않는 미세석회의 경우에 만일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이는 대부분 상피내암, 즉 연기암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으로 연기암의 경우는 미세석회로 발현하는 경우가 85% 정도입니다. 예. 따라서 미세석회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유방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좀 전에 박 교수님 미세 석회질만으로 암 진단이 된 경우 연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유방암의 병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한데 혹의 크기에 따라 이 기수가 틀려지는 겁니까? 어떤 거요? 예. 예, 실제적으로 이제 병기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0기부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예.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병기는 혹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요인들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병기 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혹의 크기와 그리고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전이된 임파선의 개수나 그리고 어떤 임파선에 전이가 됐는지 그리고 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장기로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이제 혹의 성질, 암의 성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4기 같은 경우에는 전신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뼈나 간이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장기로에 예. 전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4기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뭐 1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혹의 크기가 2cm보다 작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뭐 1기암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이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이 높은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치료 성적이 좋은 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치료 성적이 좋으려 그러면 아무래도 발견을 빨리 해야 되겠죠. 맞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게 퀴즈에 나오네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 답이 여기 있다. 네, 아, 그래서 예.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주로 필요합니까? 네, 가장 흔히 시행되는 유방검사법으로는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검진을 위해서는 먼저 유방촬영술을 하게 됩니다. 네. 유방촬영술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유방초음파 검사나 네. 추가적인 유방촬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법이며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진단될 때 네.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 40세 이하의 여성에서는 치밀 유방 조직이 많고 네. 엑스레이를 많이 받게 되므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예.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여서 거기서 악성 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 나머지 유방에서 미세석회나 네. 그의 유방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은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유방 MRI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유방암의 침륜 범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네. 또 항암요법을 한 경우에 치료 반응 평가를 하기 위해서 MRI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MRI를 검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유방 성형술을 받은 경우에 네. 보형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유방 촬영을 한다고 했던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엑스레이
촬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왜 치밀 유방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치밀 유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네. 어떤 게 치밀 유방이에요? 예. 네, 치밀 유방이란 모유를 생산하는 유선 조직이 치밀하게 많은 유방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대부분은 네. 치밀 유방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였을 때 작은 멍울이 있는 경우에 가려져서 잘 관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유방 멍울에는 진단 정확도가 높지만 그 외 미세석회나 구조 왜곡 등의 병변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유방암은 미세석회로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 미세석회는 유방 촬영술에서 잘 관찰이 되고 진단이 됩니다. 네네. 따라서 초기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는 유방 촬영술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이 40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좀 수시로 해볼 수 있는 셀프 검사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가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 유방 자가검진은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예.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흠. 그래서 폐경 이전에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이후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사이에 유방 자가검진을 하라라고 권유를 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리가 이게 끝난 직후가 어떻습니까? 유방이 불었다가 잘 이렇게 가라앉는 시기이기 때문에 멍울이 있어도 제일 좀 잘 만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제 좀 유방 자가 검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폐경 이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리가 끝났다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이제 좀 기억하기 쉬운 날짜, 매월 뭐 일일이나 뭐 이렇게 첫째 주 뭐 일요일이나 네. 그런 식으로 날짜를 좀 정해가지고 검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방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방 자가검진 방법은 3단계로 조금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유방을 거울에 비춰서 네. 보는 단계인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집에 큰 거울이 있으셔야지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뭐 목욕탕 같은 데서 자신의 상반신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거울 앞에 서서요. 첫 번째는 이제 차렷 자세에서 어떤 유방이 모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혹시 원래 조금 이제 짝 이렇게 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좀 비대칭이 됐다거나 네. 아니면 피부에 변화가 생겼다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혹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보인다든가 네네.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피부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색깔이 변하겠죠. 뭐 색이 변화. 그래서 이제 피부 변화라는 거는 가령 이렇게 굴곡의 변화. 첫 번째는 뭐 가령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보인다든가, 튀어나온다거나. 예, 반대로. 튀어나온다든가. 어허. 아니면은 유방 피부가 우리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가 오호. 변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습진 아시죠? 예. 피부가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습진성 변화처럼 이렇게 그런 변화가 생긴다든지 음흠.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조금 있을 때는 네. 반드시 전문의와 이렇게 조금 상의를 좀 해보셔야지 되는 네. 그런 예.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예,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렷 자세에서 먼저 이렇게 비춰본 보고, 다음에요. 네. 그 이후에는 머리에 양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하시고요. 예. 팔을 이렇게 조금 뒤쪽으로 젖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쭉 펴지면서 나오겠죠. 예, 조금 예. 더 그 차렷 자세에서는 안 보였던 어떤 이렇게 굴곡의 변화 같은 네, 것들이 네.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양손을 어깨에 이렇게, 허리에 손을 네. 이렇게 하고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시면은 가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축 처지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피부가 들어간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울에 이제 조금 비춰보면서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지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가슴에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지 촉진을 해보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가령 우리가 왼쪽 가슴을 우리가 만져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왼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요. 오른손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유방에 이렇게 빠진 부위가 없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가면서 빠짐없이 만져봐서 혹이 만져지는지 아니면 기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예, 해보시고요. 예, 예.
그게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유두를 이제 조금은 이렇게 눌러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셔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반대쪽도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방금은 이제 이런 촉진을 앉아서나 아니면 서서 이렇게 시행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누워서 누워서도 네. 한번 조금은 촉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서서 안 만져지던 혹이 누워서도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단계를 거쳐서 네. 반드시 이렇게 검진을 하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금슬 좋은 부부는 남편들도 이렇게 좀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네. 본인이 이제 만져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이 네. 이렇게 혹이 진짜 만져져서 중요할 이렇게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아, 예. 근데 몇 살부터 교수님 자가 검진을 해야 돼요? 유방암 자가검진은 만 35세 이후부터 조금 네. 이렇게 시행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 몇 살까지? 어, 한 90까지? 예. 90. 실제적으로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가장 고령 수술하신 네. 분이 90세 와.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언제 발견하셨어요? 근데 이게 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네. 안 오시는 경우가 좀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혹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게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발생이 이제 40대 후반에 가장 이렇게 피크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 연령대가 조금씩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점점 이제 호발 연령이 이동하는 경향성을 네.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호발 연령이 한 60대입니다. 60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렇게 어느 연령까지 뭐 50대 이후에는 검진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검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조금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적어도 뭐 유방에 문제가 없더라도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검진을 이렇게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 정도는 한 번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교수님 그분은 건강하세요? 지금 수술 받으신 분이 아. 지금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그럼 하시고 계세요. 나이를 이제 구분하지 말고 여성분들이라 본인의 가슴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 안젤리나 졸리 뭐 유방암 하면 늘 화제거리가 예, 예,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그 인자가 나와가지고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유전이나 가족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 자매 간의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은 유방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하고 2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하고 또 어머니와 자매가 동시에 유방암인 경우는 8 내지 12배 정도로 8 내지 12배 정도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유방암 억제 유전자로 BRCA1과 2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이 BRCA 유전자 1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는 65% 그리고 BRCA2의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는 45%까지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요, 진짜. 그렇죠. 예. 오늘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을 미리 절제하면 유방암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방 조직을 뭐 100%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뭐 유방암에 안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유방 조직을 100% 제거를 한다는 게 약간은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네. 일부 조직에서는 뭐 이렇게 말단부나 이렇게 유방 조직이 조금은 남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한 뭐 적어도 90에서 95% 정도는 저기 예방적 수술하고 나면 좀 예방 효과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은 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 이런 검사들 외에 뭐 더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있다면은 또 몇 살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방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2촌 이내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진단받은 경우 그리고 본인이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거기에 난소암이나 췌장암 등
유방암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그리고 양쪽에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40세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거나 또 남성 유방암에 있어서는 보험 적용을 받아서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9년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만 25세부터 임상 의사에 의한 진찰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네. 25세부터 29세까지는 매년 유방 MRI, 만 30세 이상부터는 매년 유방 촬영술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나이보다 한 10세 정도 일찍 유방 검진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병률도 높고 여성들이 걱정이 많은 만큼 이상한 속설들이 있거든요. 자, 이 맞아요. 속설들을 뽑을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에 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 세 분 네. 우리 공클러들 잘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가만 놔두는 것보다 뭘 자꾸 만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거하고 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헷갈리죠?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X. 자, 이 답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X. X다. 그러니까 가슴 성형하고 유방암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유방 성형을 할 때는 그 보형물을 네. 유방 조직 뒤에 삽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유방 조직 안에서 생기는 유방암과 네. 특별한 연관은 없는 네. 거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 자, 두 번째 문제. 참.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가슴이 크면. 그렇겠지. 작은 사람보다 크니까 그렇겠지. 확률이 높지 네. 않을까요? 네. 맞으면 틀린 X.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네. 둘, 셋. 뭡니까? 잘 걸린다. 틀렸다. 틀렸다. 네. 오, 세 분 다 X를 드셨고.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면? 네. 크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박 교수님. 자,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다.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박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위가 크면 위암에 잘 생긴다.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네요. 그리고 유방이 작다고 해서 유방암이 발생이 작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네.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는 치밀하지 않은 유방보다 유방암 발생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방 크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아, 이거 헷갈린다, 이거는. 폐경기 후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 왜냐면 이제 여성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과 영향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폐경이 끝나고 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좀 낮아진다. 저는 있었으면 O를 들 것 같긴 한데. 아니 X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예. O 차례. 아, 5차례다. 아.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도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세 분 다 일단, 야, 세 분 다 O를 드셨고 이번에 이한복 교수님께서 좀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이 뭡니까? X. X. 진짜요? 폐경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호르몬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서는 여성 호르몬이 네. 이게 네. 조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뭐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뭐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저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또 가지고 있는 지방에서 아하.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아, 돼요. 그래요? 지방에서?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예, 되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생활 습관,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단순히 이제 폐경 이전이다 유만 가지고 네. 어떤 이렇게 줄어든다, 높아진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경, 갱년기 이전에 이렇게 여성들이 뭐 유방암 발생률이 이렇게 가장 높은 게 아니고 한 네. 60대, 70대에서 가장 그렇죠. 이렇게 높은 것들을 고려를 이렇게 해봤을 때 네. 단순히 이렇게 폐경 이전 이후로 나눠서 이렇게 낮아진다, 높아진다라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그 5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로 이제 그 유방암 호발 연령이 이렇게 예. 이동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네. X라고.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어렵다. 아, 이걸 진짜 헷갈리겠네요. 술. 술을 마시면 유방암 확률이 높아진다. 여태까지 네. 방송을 하면서 술이 예. 뭐 좋다고 뭐 이롭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있죠. 와인 한 잔이 뭐 심혈관에 좋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자, 갑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XXO. 오늘 전부 다 X 같아요. 아, XXO. 자, 이한복 교수님. 술이 상관이 뭘까요? 있을까요? 오네. 어떻게? 오네. 예. 술과 유방암. 예. 흔히들 생각하기에 뭐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 뭐 또 맥주 한 컵 정도 식사하시면서 네. 그게 문제가 있을까? 오히려 와인 한 잔 정도는 우리 심혈관 예방 질환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방암에 있어서 맥주 하루에 한 컵 정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도 유방암 확률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아, 그래요?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그 우리 음주는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유방암과 관련해서요, 긴가민가했던 속설들 해결되셨나요? 유방암과 관련된 걱정들이요, 조금은 반 정도는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남은 반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 자,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교수님, 유방암이 걸리면은 일단 뭐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암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어떤 치료법이 있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요? 네. 우리가 유방암 하면은 암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치료법이 수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네. 유방암 치료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표적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항호르몬 치료도 있고 네.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수술은 좀 받으셔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뭐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뭐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어떤 유방암의 병기 그리고 암의 혹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받았는지 네. 아니면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지에 예. 따라서 이게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유방암은 우리가 흔히들 맞춤 치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다 그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각자 가진 이렇게 좀 유방암의 성질이나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병기에 따라서 조금 치료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은 유방암 병기가 이제 빨리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네. 다 100%는 아니지만은 유방을 다 절제할 가능성보다는 보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피하실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암이 다 암을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보존 수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절제 수술 말씀하셨는데 이 절제 수술과 보존 수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존 수술, 절제 수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어에서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보존 수술은 말 그대로 유방을 보존한다라는 그렇죠.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유방 보존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에 이제 암 덩어리가 생겼을 때 암이랑 그 주변의 일부 정상 조직을 포함을 해서 절제를 해내고 나머지 유방은 기존의 유방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는 수술을 우리가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암 덩어리를 이렇게 조금 드러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렇게 조금은 들어가거나 가슴 볼륨이 조금 작아지는 경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술 전이랑 비교해서 외관상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암 덩어리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나 아니면은 암 덩이가 한 군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유방을 다 이렇게 절제를 하는 수술을 이렇게 조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유방 이렇게 절제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두랑 그리고 피부 조직의 일부를 이렇게 다 절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유방 조직까지 이제 같이 절제함에 따라서 수술 후에는 우리 남자 가슴처럼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예. 전통적인 우리 유방 절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삶의 질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성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방 조직 여성미를 잃어버렸다는 어떤 이렇게 심리적 이렇게 어떤 이렇게
외상, 상실감 있고. 같은 네. 것들이 이렇게 많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물론 뭐 유방 절제술을 전통적인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최근에는 이제 유방 피부랑 유두를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대로 다 살려놓고 안에 있는 유방 조직만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제거된 조직 대신에 보형물이나 아니면 뱃살 같은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유방을 재건하는 네. 수술을 좀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참 이게요. 이 유방암 때문에 여성성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그 상실감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냈다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참 이 유방 재건 수술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재건 수술은 그럼 어떤 시기에 해야 하는 건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건이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유방 이제 재건술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최근에는 암을 수술하면서 즉시 이렇게 재건하는 유방 즉시 재건 수술이 많이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같이 이제 한 번만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훨씬 이렇게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방암 수술 후에 이제 재건하는 것보다는 즉시 재건술을 하는 것이 미용적 효과 면에서도 네. 훨씬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유방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한 3년 이렇게 이후에 네. 지연 이렇게 성 재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유방 그 암 이렇게 제거하고 즉시 재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이게 네.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시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좀 하나의 이렇게 적응증이 되실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은 이제 지연 재건술을 할 때는 한 3년 정도 이후에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방암 재발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3년, 만 2, 3년 정도가 가장 이렇게 재발률이 높은 시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재건하는 것을 저희가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재발률 얘기하셨잖아요. 2, 3년 안에. 네. 재발률이 좀 높은 편입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방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이라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은 그 착시 효과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방암이 아무래도 이제 좀 경과가 좋다 보니까 음.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환자들을 좀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발하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은 돌아가시는 네, 경우가 네, 네. 대부분이신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더라도 국소 재발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국소 재발이라는 건 수술한 부위에 네.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수술로서도 완치가 가능하고 예. 전신 전이가 이렇게 전신 재발이 됐더라도 최근에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오랜 기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부에서 재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착시 현상이 다른 암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재발률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수술 끝났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재발도 네, 있고 뭐 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는 좀 경과가 좀 좋은 암이에요. 네. 좋은 암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92~93% 정도. 대단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네. 연기부터 4기까지 통틀어서 통틀어서. 한 92~93% 정도 되고요. 10년 생존율 한 85~6%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돼야지 우리가 보통은 다른 암 같은 경우 5년 되면 5년이죠. 완치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 10년 돼야지 완치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5년 정도까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그 정기 검진 받는 네.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6개월부터 10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한 1년마다 정기 검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 관찰이 이렇게 필요한 암인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그러게 좀 말이에요. 네.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그리고 전신 치료 같은 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는 그렇죠. 술식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수도권이랑 뭐 이렇게 지방권이랑 해서 그 의료의 어떤 수준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 자기가 속한 이렇게 고장에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하나 제가 조금 더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 네. 유방암 얘기하면 맘모툼이라는 어, 단어가 예, 제일 예.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뭐 검사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로 시술을 했다는 사람도 맞아. 있는데 예. 헛갈리죠. 이게 장비인지 아니면 수술하는 기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맘모툼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맘모툼은 원래 유방에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이 되었을 때 네.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아, 원래는 조직 검사를 하는. 네. 예. 그런데 이제 맘모툼은 많은 양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방에 작은 결절, 네. 특히 양성몽울인데요. 작은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맘모툼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맘모툼으로 유방에 있는 멍울을 제거하게 되면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흉터가 작고 음흠.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하지만 맘모툼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유방암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서 해야지 되는 질환이고 네. 맘모툼은 양성멍울을 멍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왜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 호르몬 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런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과 유방암의 상관관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 호르몬 치료는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기는 아하,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방암의 확률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가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조금은 여성 호르몬제 제제로서는 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 성분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만든 그 여성 호르몬 치료제가 있고 여성 네. 호르몬 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이렇게 성분이 있는 여성 호르몬 이렇게 그 치료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게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은 복합 제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여성분들의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유방암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적어도 한 5년 이상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2배, 약 100% 정도 예. 더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유방암 확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에스트로겐 제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서로 이견이 있긴 합니다. 이견이 있긴 한데 그것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는 유방암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뭐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1년 이하 이렇게 짧게 복용하신 네. 분들은 유방암 연관성은 크게 음. 이렇게 그 관련성은 없다라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갱년기에 어떤 게 좋은지 꽤나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갱년기라고 하면은 뭐 좋다고 하는 식품들이 뭐 달맞이꽃, 석류, 홍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갱년기 필수 식품인 이런 것들이 실제 혹시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석류, 뭐 달맞이꽃, 뭐 이런 것들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들을 많이 이렇게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식품들인데요. 건강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과다하게 복용했을 때 뭐 유방암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100%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성 호르몬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조금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많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식품이 콩이에요, 콩. 콩. 예, 콩이에요. 그래서 뭐 두부,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콩단백질 음식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건강한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콩단백 음식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유방암을 예방해 주더라. 예방해 주더라.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런 음식을 더 섭취를 하는 것을 네. 권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적정선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적정선 차이는 조금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콩 단백질이 좋다라고 해서 청국장, 청국장 가루 이런 것보다는 뭐 두부,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맛도 있고. 네, 맛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조금 뭐 우리가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거는 크게 뭐 홍삼 같은 것들은 네. 권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세상 모든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협으로부터 벌어지는 방법.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바로 이 황금 처방전이에요. 아, 오늘의 황금 처방전. 우리 두 분 박영미, 이한복 교수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콩 뺍니다. 두부 뺍니다. 두부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콩도 빼고. 강박사님? 난 아마 거울이 아니겠나. 아하. 손거울이나 이런 거. 네. 본인의 가슴을 네, 잘 자, 살펴라. 보게. 네, 네. 우리 여모 의원님? 석류 달맞이 꽃은 괜찮습니까? 야, 방송 많이 늘었어. 유영 씨는? 저도 거울 생각했거든요. 거울. 네. 나 자신을 좀 관찰할 수 있게. 네. 예. 황금 처방전 만들면서 이런 처방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자, 놀랄 준비하시고. 네. 황금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달리는 지금- 이모티콘이네요, 이모티콘. 우리가 흔히 뭐에 깨톡 할 때. 네네네. 그 이모티콘이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3 곱하기 1 이렇게 돼. 이거 지금 하루에 3번? 심사숙고해서 갖고 오신 거 맞죠? 누가 설명해 주실 겁니까? 약간 좀 뜬금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요즘 약간 같은데요. 아니고 상당히 뜬금없네요. 제가 좀 진료실에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저한테 항상 좀 이런 걸 여쭤보세요.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비기가 있나, 뭐 좋은 약이 있나요, 네. 비타민제가 있나요, 이렇게 조금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시면 맞아요. 얼마나 하시나요? 대문을 이렇게 준비하는 대묻는 거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가장 좋은 이렇게 처방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좀 김 빠져 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예. 그때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게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3 곱하기 1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 땀이 뻘뻘 예. 나고 있는데 적어도 운동에 예방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네. 적어도 3번 이상 네. 어. 이거 할 때마다 1시간 이상 땀을 이렇게 뻘뻘 날 정도로 네.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운동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예, 이렇게 예. 여성분들 되게 재미없고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에어로빅 같은 거를 권유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가시기만 하면 운동 시켜주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유산소 운동이고 네. 그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조금 운동이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아내한테 네. 땀 뻘뻘 나도록 운동해라고 좀 얘기 좀 해야겠네요. 예. 일단 운동은 접수했고요. 네. 운동 외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유방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서구화된 식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또 음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나 브로콜리 등이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초산을 30세 이전에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를 분만하게 되면 비로소 유방세포가 성숙을 하게 되고 아, 그래요? 네, 성숙된 유방세포는 발암물질에 강합니다. 네. 그래서 초산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성숙한 세포로 되어 있는 그 유방세포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유방세포로 잘 변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을 30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첫 3개월 임신을 하고 나서 첫 네. 3개월에는 유방의 미성숙 세포들이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네. 그 기간에 유산을 하게 되면 이제 미성숙 세포들이 많아져서 또 유방에 안 좋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3개월 내에 조기에 유산을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유 수유가 중요한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유방에 안 좋은 물질들이 있는 그런 저류된 액체들이 다 이제 빨려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방안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근 20년 동안 네.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네.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산을 하는 경우에
유방이 쉴 새 없이 모유를 생산하고 예. 또 수유를 함으로써 예. 빨기 때문에 네. 유방암이 이제 깨끗하고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유방암 발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과 함께요. 유방암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개 클리닉 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잘 실천을 하면은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방암은 몇 가지 원인이 밝혀져 있지만 95% 이상은 사실은 원인 없이 그냥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예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은 조기에 진단해서 네. 병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음으로써 음. 만일에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네.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은 네.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교수님, 박영미, 이한무 교수님 고맙습니다. 샤워하다가 그냥 이제 샤워하다가 알게 됐어요. 자가진단 같이 이제 만지다가 알게 됐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었지 다른 생각은 안 했어요. 한 대 맞은 기분?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도 아무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아, 드라마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 내 인제도 이런 게 오는구나. 담담했어요. 저만 충격받을 게 아니고 가족이 충격받을 거 알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제 배우자한테만 얘기하고 진단 나오고 수술 잡을 때까지 얘기 사실 못했어요. 아니에요. 수술하러 오는 내일 수술하는 것도 오늘 저녁에 알렸어요. 걱정할까 봐. 어차피 수술은 해야 되는데 미리 걱정할까 봐 안 알렸어요. 1기 정도 이제 크기만 사이즈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 1기 정도라고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바로 수술했어요. 우리 교수님인데 바로 했어요. 사실 이제 교수님을 좀 잘 만나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한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6개월 정도 항암하고 방사선까지 이제 수술부터 딱 차례대로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한 편이에요. 정상에 가까워. 정상이에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이제 5월달이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건강한 상태고요. 자, 교수님 시키는 대로 지금 뭐 운동 시키고 잘하고 있고 그 전보다 훨씬 좀 건강해요. 거의 힘들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맨날 이렇게 긍정적이게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 독감보다 쉬웠어요. 사실은 수술도 힘들었고 항암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항암 치료하면 일단 외모부터 바뀌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항암할 때 몇 번 입원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등산을 많이 다니죠. 편백나무 밑에 가가고 하루 종일 있었다가 올 때도 있고 등산은 주로 등산. 보통 다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마라. 뭐 좀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살찌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잘 지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환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항암을 받고 1차 받을 때도 등산을 가고 2차 갈 때도 계속 등산을 갔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교수님이 제일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소심해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교수님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겠죠. 예, 그렇게 좀 의지가 되더라고요. 예. 여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해줬어. 내 꼭 이 방송 나가면 이 말을 하고 싶어. 여울인데 감사하다고. 좋죠. 사실은 1, 2년, 3년 매번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마다 떨리고 검사할 때마다 슬프고 결과들이 때마다 긴장하고 그래도 5년이 됐다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그냥 감사할 뿐이죠.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그냥 배낭 좀 무겁게 많이 넣어가지고 1박 2일로 등산 가고 싶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게 어디에도 얘기를
처음은 가족들도 다 친구들도 다 도와주지만 뒤에는 자기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감추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의사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와서 물어보니까 전문적인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힘내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항상 긍정적이게 왜 나만 이게 이 병이 걸렸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아 이것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게 최고 병을 낫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